백승환 박사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누리호 연구개발 및 발사 운용을 수행하시어 2023년에는 박유정 통보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없는 낮은 온도의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극저온과 무중력의 관계, 향후 우주 개발에 있어서 무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강의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백승환 박사호 선임연구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와 계신데요. 제 자녀도 초등학생이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번 강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극저온과 무중력에 관해서 조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극저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발사체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고 발사체가 나중에 우주에 갔을 때 무중력으로 겪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극저온과 무중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저온이란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뭐 냉동인간 이제 그런 것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극저온이란 분야는 사실 우리 일상 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사마귀가 났을 때 냉동 치료라는 것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액체 질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다리가 뭐 부러졌을 때 MRI를 찍을 때도 극저온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냉동인간은 현재 지금 사용되지 않는 허구에 실현된 과학인데 이제 극저온이라고 하면은 냉동인간이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약간 아이러니가 있다. 그 무중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력이 없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건데 도대체 온도가 낮은 것하고 이런 무중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는 극저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는 뭐 섭씨 많이 저희가 쓰고 있죠. 기본 단위로. 그리고 극저온이란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켈빈이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이제 뭐 9.8 m/s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고 이거를 치환을 해서 G라는 단위가 쓸 때가 있는데 뭐 섭씨에 대해서 한번 뭐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 이전에는 온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었다 그래요. 이제 뜨겁다, 차갑다. 상대적인 기준으로만 온도의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나의 몸보다 뜨겁냐, 차갑냐 이제 그런 것만 재는 도구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물 또는 와인을 이용을 해서 이 물 또는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좀 빨아들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온도를 쟀는데 저게 도대체 몇 도씨인지 저게 30도인지 40도인지 그런 기준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갈릴레오하고 갈릴레오 친구인 이분이 이제 이런 도구를 만들었었는데 기준이 없었다 그래요. 그럼 언제 기준이 생겼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아이작 뉴턴이 이제 온도에 대한 기준을 거의 처음으로 한번 제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단위는 뭐였냐? 그 뉴턴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0뉴턴, 그러니까 0도씨, 0뉴턴 도면은 물의 어느 점을 나타내고 12뉴턴이다. 그러면은 나의 몸의 온도다라고 기준을 세웠어요. 그 전까지는 기준이 없었어요. 몇 도인 숫자가 없었던 거죠, 온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씨였을까? 그러면은 한 36뉴턴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그거였을지는 모르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레머라는 덴마크 아저씨가 이제 또 다른 기준을 하나 마련했어요. 0 레머도는 소금물에 어는 점이고 60 레머는 물에 끓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파렌하이트라는 이게 독일 과학자인가 제가 글자로 써놨는데 독일 과학자입니다. 독일 이제 파렌하이트라는 아저씨가 소금물에 어는 점하고 사람의 온도를 이용해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숫자를 정해서. 그래서 0 파렌하이트는 소금물에 어는 점, 90 파렌하이트는 사람의 온도다. 그래서 이제 또 신기했던 게 온도계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렌하이트라는 온도의 단위를 만든 이유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자기의 기준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를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해서 1970년대까지 영국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까지도 온도 이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프 니콜라 데릴이라는 이분은 어디 사람이었을까? 프랑스 사람. 네.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프랑스는 맞습니다. 저만 보여요. 1732년에 데릴이라는 단위 기준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신기한 게 150 데릴이 물에 어는 점이고 0 데릴이 끓는 물의 온도예요. 거꾸로 돼 있죠. 보통은 100도씨가 끓는 물의 온도고 0도씨가 물에 어는 점인데 거꾸로 기준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 온도 단위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100년 정도.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이 됐느냐? 이제 거기서는 추운 정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물에 어는 점보다 낮으니까 200데릴이야. 와, 오늘 진짜 춥다. 뜨거운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는 얼마나 차가웠던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온도의 기준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데릴이라는 온도 단위가 지금 표준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지금 냉장고의 온도는 한 150 데릴 그런 걸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셀시우스란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도의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0도씨 어는 물, 100도씨의 끓는 물. 물에 이 사람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물의 물성을 점점 더 자세하게 알아내고 압력에 대한 상관관계가 났고 이제 물은 압력에 상관관계가 있어 이제 압력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온도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도 온도계를 만들어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용을 함에 있어서 그분의 물건이 더 잘 팔리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거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판매하는 온도계가 많이 매출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영국에 계시는 윌리엄 톰슨 퍼스트 바론 켈빈이라는 분이 이제 연력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모든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영도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새로운 온도 단위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셀시우스와 같은 크기를 이제 자가 있는데 눈금이 이 셀시우스 자하고 같은 크기를 가진 거고 0 켈빈이 어딘지만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이 0 켈빈은 이상 기체의 부피하고 압력이 0이 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 조상님께서 또 다른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하셨는데 바로 줄 톰슨 효과예요. 윌리엄 톰슨에서 톰슨하고 이제 또 다른 분 제임스 프레스캇 줄이라는 사람에서 둘이 합쳐서 줄 톰슨 효과를 발명을 했는데 이러한 효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소금물의 어는 점. 왜 소금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가 이제 뭐 대항해 시대죠. 항상 보는 물이 소금물이었던 거예요. 바닷물. 기준이 되는 것이 바닷물이 있었고,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의 체온 36.5도씨.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한 온도를 가지니까. 그리고 요리할 때 쓰는 물의 끓는 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온도 기준을 세웠던 거예요. 아까 거꾸로 되어 있던 데릴이란 온도계도 있었고요. 절대 온도 0켈빈을 나타내는 켈빈이란 단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셀시우스, 파렌하이트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게 다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온도를 낮추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10켈빈 정도의 사람 체온을 한 0켈빈 정도로 계속 한번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소금물의 어는 점 정도가 한 뭐 253켈빈 정도 되는데, 냉동실 온도 정도 돼요. 냉장고, 냉동실.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느냐? 이제 학생들은 좀 궁금할 거예요. 냉동실보다 차가운 게 어디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냉장고가 마이너스 20도씨, 그리고 아이스크림 집에 포장을 했을 때 담아주는 이제 연기가 나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얼린 드라이 아이스. 그게 영하 78.5도가 됩니다. 그게 한 200켈빈, 194켈빈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가 어디에 있느냐? 액체 질소? 똑똑하네요. 액체 헬륨? 그 남극의 온도가 173켈빈인데 이것보다 더 낮은 온도가 이제 있죠.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낮은 온도를. 그래서 이제 줄 톰슨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한여름인데 우리가 시원한 이유는 냉매를 줄 톰슨 효과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춘 냉매가 공기와 열교환을 해서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온 냉매가 JT 팽창기를 이용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열교환기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러한 냉매의 특성을 이용해서 더 온도를 낮춰보자, 온도를 낮추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하고 이제 좀 그림이 비슷한데, 이제 열교환기 두 개를 쓰는데 좀 배치가 바뀌었죠. 큰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실온의 냉매가 차가운 냉매를 지나고, 이 차가운 냉매가 열교환기를 지나가는 냉매를 차갑게 만드는 이제 극저온 냉동기라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냉장고도 있지만 이제 냉장고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만든 기계가 극저온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냉동기를 이용하면은 이제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죠.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압축 팽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예요. 먼저 질소하고 산소를 온도를 낮춰보니까 액화가 되는 거예요. 물도 온도가 높으면 기체였고, 기체에서 다시 온도를 낮추면 물이 되는 액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마시고 숨쉬는 공기도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더라.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압축 팽창을 이용해서 공기를 액화한 거예요. 이때는 그 압축기가 전기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제 뭐 전기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고압의 압축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손으로 압축 팽창을 진행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액체 질소, 액체 산소가 나오는 걸 1877년에 처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앞에서 나온 기계를 조금 더 발달시켜서 린데라는 분께서 극저온 액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린데 액화기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 특허를 등록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공기 액체 질소, 액체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액체 질소의 온도는 몇 켈빈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건 마이너스 196도. 그럼 액체 산소는 비슷한데 액체 산소는 90켈빈입니다. 액체 질소는 77켈빈이고 1895년에 이제 이러한 특허를 내서 액체 질소하고 액체 산소를 생산을 합니다. 지금도 삼성 반도체 저기 인천공항 가는 길에 지나가면은 린데라는 글자가 좀 보이실 거예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도 지금 이게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다량의 액체 산소와 액체 질소를 만들어서 공장에 공급하는 설비를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본 것처럼 냉동기를 이용해서 0도씨 273.15켈빈에서 90켈빈, 77켈빈, 20켈빈, 4켈빈, 0켈빈에 가까운 온도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 극저온 액체는 주로 액체 메탄, 액체 산소, 액체 질소, 그리고 액체 수소도 있고 액체 헬륨도 있습니다. 0켈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뭐 이런 액체들에 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액체 질소하고 액체 산소를 만든 다음에 이제 더 낮은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의 1898년에 제임스 드와라는 분께서 20켈빈에 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켈빈에서는 어떤 기체가 액화가 됐냐면 수소, 리퀴드 하이드로젠, 이제 연료전지에도 쓰이는 액체 수소가 액화가 됐습니다. 이제 드와라는 또 분의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드와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극저온 용기를 담는 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드와라는 분이 발명을 했는데 자기가 특허 등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드와 베셀이라는 상표를 먼저 획득을 하고 지금까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와라는 분은 이름은 남겼지만 지식재산권은 보호를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1800년 후반대부터 1904년까지 이제 급속도로 온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1904년 이제 만국박람회라고 하죠. 당시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1904년 당시에 이제 하이드로전 리퀴파이어 수소 액화기를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1906년에는 이제 캐멀링 온스라는 분께서 20켈빈을 달성을 한 후에 4켈빈의 액체 헬륨까지 액화를 하는 멋진 업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타시게 되고요. 이때부터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치올코프스키라는 러시아 분께서 액체 수소가 상당히 반응성이 있고 액체 산소하고 만나면은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첫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통한 우주 여행 가능성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은 사람을 태우고 액체 수소하고 액체 질소, 액체 수소를 담은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확인을 하게 되죠. 생각만으로. 그래서 이분이 로켓의 방정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우주 여행을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우주 여행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이고요. 1923년에 액체 산소하고 에탄올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물체를 날릴 수 있구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1926년에는 고다드 1호를 발사를 했고요. 하늘로. 이분이 이제 로켓의 첫 발명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멕시코 미국에 가면은 그분이 설계를 했던 로켓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냐,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신뢰성에 대한 너는 정말로 문제가 있어. 아주 이상한 생각이야.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바탕으로 1969년에는 미국이 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정정 보도를 이제 뉴욕 타임스가 50년 만에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금 연표를 되돌아보면은 이제 1701년에 아이작 뉴턴이 온도를 거의 처음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줄 톰슨 효과를 이제 1852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정도에 치올코프스키가 로켓 우주 여행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1926년에 우주 여행에 대해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온도를 낮춘 거하고 이제 실제로 로켓을 만든 거하고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과학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요. 로켓을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때 어떤 과학이 사람들에게 쓰였냐? 바로 V2 로켓인 거죠. 여기는 좀 생략하고 폰 브라운이란 박사님께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영국에 날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는 거의 과학 로켓 수준이었다면 이제 거의 이제 미사일이 된 거죠. 로켓가 커져서. 여기에는 아까 설명을 한 액체 산소가 사용이 됩니다. 에탄올하고 액체 산소를 이용해서 미사일이 개발되고 액체 산소는 몇 켈빈이라 그랬죠? 90켈빈의 극저온 액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액체 산소가 상당히 활발히 쓰인 거죠. 그래서 V2 로켓은 영국을 이제 초토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그 V2 로켓은 또 다른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주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카르만 라인까지 고도 100km 부근까지 우주와 대기권을 나누는 경계에서 날아가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무거운 것을 우주까지 날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독일의 그러한 승세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제 미국이 상당히 또 과학 발전을 이루었죠. 1939년하고 1945년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또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맨하탄 프로젝트냐? 여기에도 극조온이 상당히 깊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 육군 대령 그로브스 대령이 있고 이제 거기에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분이 있었죠. 이분들이 한 업적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뭘 만들었죠?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1945년에 일본에 떨어뜨려서 이제 전쟁을 종결하는 단계까지 왔죠. 하지만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도 원자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1949년에 이제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국이 그 다음 실행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수소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수소폭탄이 뭐냐? 하이드로전 수소의 핵분열이 아니고 핵융합 과정을 일으키는 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의 원자 폭탄은 핵 분열 과정을 이용한 폭탄이었는데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자. 1950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냐? 이제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폭탄은 중수소를 핵융합시켜서 헬륨3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 중수소는 수소죠. 액체 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액체 수소는 몇 켈빈이었죠? 20 켈빈. 극저온이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핵융합 폭탄을 만드는데 극저온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핵융합 폭탄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고체를 이용한 핵융합 폭탄도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핵융합 폭탄이 동시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액체 수소를 이용하는 wet 디바이스, 액체를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액체를 이용하지 않는 건조한 디바이스, 드라이 디바이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액체 수소 폭탄은 상당히 크기가 크죠. 이제 액체 수소 용기를 하나 옆에다가 두고 이제 핵 융합 미사일에 관련된 재료를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이제 사진으로도 보면은 여기에 액체 헬륨을 옆에 달고 있는 거대한 미사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떨어뜨리려면은 이제 액체 수소 용기를 같이 들고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군 운용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폭탄을 여러 가지 두 종류를 만들어 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1952년에 이제 wet device operation IB 마이크에 대해서 핵폭탄 시험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1954년에 이루어진 건조한 핵융합 과정을 이용한 무기도 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소폭탄의 성공은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용이 된 벙커버스터라는 미사일의 위력이 이만큼이라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분열 폭탄의 위력은 한 15킬로톤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액체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폭탄은 핵분열 폭탄의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이 폭탄, 이제 건조한 핵융합 폭탄도 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었고,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개발한 차르본바라는 더 큰 무기도 이제 실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력을 보고 나니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 중에 핵융합 폭탄을 개발하게 된 사람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오펜하이머나 페르미 등과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수소폭탄은 인류의 존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원문으로 읽어보면 Since no limit exists to the destructiveness of this weapon, its existence and knowledge of its construction is danger to humanity as a whole 이라고 써놨죠. 인류의 위협이 된다. 인류의 위협이 돼서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액체 수소를 이용한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 고난이도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액체 수소 폭탄을 만들면서 달성한 기술이 20켈빈의 액체 수소를 원활히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언제 어느 때든 액체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액체 수소를 이용한 무기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액체 수소를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액체 수소를 비행기의 연료로 써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에이브 실버스타인 박사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사의 전신이 되는 나카에서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을 하시고 1957년하고 이제 58년에 자꾸 이제 또 상대국에서 우주로 가는 행위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를 하게 되고 미국 상공을 지나가게 되고 이제 러시안 로켓 이제 소유주 같은 로켓이 스푸트니크 2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은 질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액체 수소하고 액체 산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주 발사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냉전 시대에서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1961년에 당시 소련은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우주에 우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임무를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도 상대국에 질 수 없다. 우리는 더 멀리 가야겠다 하고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이제 더 먼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궤도가 아니고 달까지 사람을 보내겠다. 1957년에 이제 미국 발사체가 처음 이제 프로젝트가 제안이 됐고, 이제 1958년에 나사가 설립이 되고, 이제 1962년에 실질적인 로켓을 처음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까지는 무척 거리가 멀죠. 이제 달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액체 수소 엔진을 개발을 하고 우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액체 수소를 이용한 기술이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액체 수소를 이용한 발사체를 만들면서 궤도상에서 재점화를 할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도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주에서도 우주 여행을 하는 발사체가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성공을 했다. 미국은 이제 중력은 이제 원G는 9.8m 제곱세크죠. 이제 중력은 이제 지면이 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힘이 중력이고 이제 지면이 있어서 우리는 수직항력으로 무게를 느끼고, 하지만 이제 무중력이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 무중량 상태입니다. 중량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과가 떨어질 때 받치는 지면이 없어서 나의 수직항력이 없어지고 중력을 느낄 수 없는 웨이트리스니스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과학자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구는 원지고요.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 되고 화성은 3분의 8 정도 된다. 하지만 지구하고 달 사이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궤도 운동을 하면서 중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 무중력 상태다. 그 무중력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발사체도 재점화를 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아까 중력을 느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보통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MBC 프로그램 보시면 이제 뭐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미사일 과학 로켓을 이용해서 무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궤도상에서 정말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싼 방법은 이제 지상에서 무중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극저온하고 무중력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지상에서는 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음료수가 위아래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그 액체들이 이제 벽면을 타고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극저온 액체는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끓게 되는 현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액체를 용기에 놔두게 되면은 지상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극명하게 나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뭔가 표면 장력에 지배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연마를 많이 했고요.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그 액체를 사용하는, 극저온 액체를 사용하는 발사체 내부에서 그 액체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최근 영상에서도 이제 극저온 액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무중력이 되게 되면은 액체가 떠다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죠. 이제 무중력에서 발사체 내부에서 액체가 이렇게 떠다니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요. 재밌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죠. 이제 기포가 발생하는 과정도 지상과는 매우 다르고, 그 액체를 흔들었을 때도 지상과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력 상황에서 액체가 흔들리는 거하고 무중력에서 액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그 발사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발사체를 만들고 있죠. 그럼 저희도 발사체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 나라도 이제 달까지 무언가를 보내려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중력 시험을 한 사례가 있느냐 하면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무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를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m에서 떨어뜨리면서 이제 중력이 가속도가 0이 되는 기법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때 무중력이 되면은 뭔가 액체와 기체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고 기포가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로 모이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기포가 가운데로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나중에는 기포만 나중에 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빼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무중력에서의 액체가 어떻게 끓는 물을 무중력에 노출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약 1초 정도의 무중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떠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5초 정도의 무중력 시간을 확보하는 시험 시설이 있고요. 독일에도 5초에서 10초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그런 시설이 있었고요. 중국, 인도 모두 무중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무중력 실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러한 플랫폼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무중력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무중력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제가 현재 4.7초 정도의 무중력 시간을 가지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험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떨어뜨리려면 한 높이 150m 정도 되는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곳이 이제 아산에 있는 소각 타워를 이용해서 이제 소각 타워 내부의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100m, 거의 120m 높이에서 물건을 제가 요즘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실제 제가 찍은 영상이고요. 한 120m 높이에서 지금 슬로우 모션이고 약 4.7초 동안 자유낙하를 하면서 무중력을 겪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국내에서 첫 사례로 이루어진 실험이고요. 이제 이러한 실험이 잘 확보가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무중력 시험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금 전 실험에서 이제 계측한 영상인데요. 중력 상황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상당히 예쁘게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중력이 되게 되면은 담고 있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액체의 거동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미국에서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실험이 이제 과학 로켓을 이용해서 5초보다 더 긴 시간의 무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플랫폼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민간 발사체를 이용해서 무중력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사체는 액체 수소를 이용하고 무중력 구간에서 액체를 이용해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나중에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마시는 물이 물이죠. 액체죠. 액체가 이제 무중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보통 이제 우주에 가면은 파우치에 담겨서 음식을 먹게 되죠. 이제 다 그런 게 액체에 관계돼서 그런데 이제 무중력에서 어떻게 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 화성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화성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주기가 있죠. 그 주기에 따라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에 가야 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약 200일 정도예요. 200일 정도 동안 사람이 이제 무중력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무중력에서 과연 200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제 액체와 관련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무중력이 되면은 몸 안에도 액체가 있기 때문에 액체가 보통 표면적이 넓은 곳으로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허파하고 머리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유발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화성까지 가는 문제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궤도상에서 충전을 하게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을 이용해서 궤도상에서
로켓을 충전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수행되지 않는 실험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확보가 되려면은 이제 무중력에서 극저온 추진제, 이제 20켈빈이라든지 90켈빈의 액체 추진제가 잘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이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이용한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7일 동안 지구에서 달까지 간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은 화성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극한 환경을 가질 때 이제 액체가 흔들린다든지 엔진에서 기름통에서 엔진으로 연료가 잘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발사체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그게 땅 위에서 움직이는 운송 수단인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무중력에서 운송하는 수단인지에 따라 가지고 지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무중력인 환경에서 어떻게 잘 적용을 해야 될지는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돌아와야죠. 달까지 가서 사람이 다시 로켓에 기름을 넣어서 지구까지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연구를 하는 게 달에서 극저온 추진제를 재충전하고 화성에서 극저온 추진제를 재충전해서 지구로 돌아올 연료를 마련을 하고 화성에서 산소가 없잖아요. 이제 액체 산소로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다. 최근에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서 연료 전지를 돌려가지고 산소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연구가 하나하나 쌓여서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는 그날까지 미국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다양한 연구를 우주를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미국의 장대한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온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온도를 낮추면은 이제 극저온이 된다. 이제 극저온은 최종적으로는 최근에는 발사체에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발사체를 이용해서 무중력 구간을 건너서 심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심우주 여행에 있어서 이제 무중력이란 키워드가 나타나고 무중력에서 극저온의 액체들을 잘 관리를 해야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자분께 질문 있으시면 들고 질문해 주세요. 늦은 시간이라 너무 피곤하셔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 질문 있으시면 내려가셨을 때 추가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